안녕하세요. 진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중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부터 종목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주인 평안 헬스케어, 알리건강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산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두 종목의 올해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평안 헬스케어는 2018년 5월에 홍콩에 상장됐는데 종목 코드는 01833. 한국 증권사 HTS상 평안 굿닥터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부터 평안 헬스케어라는 한글명을 사용할게요. 참고로 평안 헬스케어의 회사명은 빙안健康医疗科技有限公司 평안 건강의료 과학기술 유한회사, 영문명은 빙안 헬스케어 앤 테크놀로지, 종목명은 한자로 빙안하오이생, 평안호의생. 근데 중국어에서 의생은 의사, 닥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증권사 HTS상 평안 굿닥터로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평안 헬스케어라는 한글명을 사용할게요. 알리건강도 홍콩에 상장됐는데 한국증권사 HTS상 코드는 00241. 중문명은 아리健康信息技术有限公司 아리건강정보기술 유한회사, 영문명은 알리바바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종목명은 아리健康, 아리건강인데 한국에서는 알리바바라고 많이 사용하니까 알리건강이라는 명칭을 쓸게요. 평안 헬스케어 주가를 보시면 2018년 5월에 홍콩 증시 상장한 후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특히 코로나가 1월 달에 확산됐잖아요. 그때부터 쭉 급등하고 나서 7월까지 급등하고 8월부터 좀 조정세가 나왔죠. 알리건강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알리건강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2018년,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급등하고 나서 7월 이후부터 조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안 헬스케어는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75.9%고 알리건강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125%입니다. 지금부터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을 먼저 분석해드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해 자세히 다룰 때 주가가 왜 단계별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산업 부분은 제가 말로 쭉 설명드릴 테니까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을 알려면 이 4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중국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 둘째는 고령화 가속화 심화 문제, 셋째 온라인 헬스케어 정책 방향, 넷째 산업 전망입니다. 단기든 중장기든 중국 의료 인프라 불균형 심화 문제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추세는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전체 병원 진료수의 51.8%를 차지하는 3급 종합병원. 참고로 중국은 병원의 급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데 3급이 좋은 병원, 높은 급입니다. 중국 전체 병원 진료수의 51.8%를 차지하는 3급 종합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46%가 동부지역, 29% 서부지역, 25%가 중부지역에 위치했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주요 1선 도시들이 동부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후한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대형 병원 선호 현상에 따른 진료 환경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2019년 말 기준 3급 종합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97.7%에 달한 반면 2급과 1급 병원은 각각 83%, 57%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2019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급 종합병원 의사의 1인당 일평균 진료 횟수는 7.9회인데 2급 병원은 6.8회, 1급은 5.7회로 역시 격차가 비교적 큽니다. 중국은 아직 정책적으로 병원의 민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즉 한국처럼 의사가 개인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극소수과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병원은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 한국의 모든 병원에서 개인 병원을 싹 제외한 거를 중국의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인구가
공립병원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중국인들은 의료 서비스 및 진료 관련 어려움을 통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칸빙난, 칸빙贵, 칸빙판. 칸빙은 진료받다. 난은 어렵다, 꾸이는 비싸다, 판은 번거롭다. 그래서 진료받기 어렵고, 진료받기 비싸고, 진료받기 번거롭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의료 서비스 수요 대비 부족한 인프라와 지역별 격차,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품질 및 효율 저하 문제는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죠.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내가 서울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했든 지방에서 가입했든 한국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거의 다 보험이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징에 사는데 베이징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베이징에 있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다른 도시에 가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중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에서 살고 그 도시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대도시에 가면 의료보험 적용이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큰 병원이 많고 명의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큰 병 수술 받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어려워지겠죠. 이것도 중국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령화 측면에서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해당 국가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명인데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67억 명으로 11.9%를 차지해요. 인구 비중으로 보면 아직까지 59세 이하 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추세가 중요하죠. 이미 중국은 14억이라는 방대한 인구를 갖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59세 이하 인구 비중은 하락하게 되겠죠.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라서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24시간 진료 및 약품 배달 서비스는 거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노인들과 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로 인식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한 원격 진료는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요. 향후 65세 인구 비중 확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며 이에 따른 온라인 진료 서비스 수요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짚어드릴 텐데요. 산업이 너무 많고 성장하는 산업도 많지만 중국 주식과 연결시킬 때는 중국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해 어떤 스탠스,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이 산업을 육성하는 기조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기조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정책은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18년 전, 2018년, 2019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2018년부터 19년까지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앞뒤 경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전에는요. 스마트폰의 보급화에 따라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2011년에 관련 신생 기업이 잇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14년 리크장 총리가 제시한 그 대중 창업 만중 혁신 정책 기조 그리고 2015년에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 지도 의견의 시행에 따라서 이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관련 법률과 법규의 미비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2016년 8월에 의약품 온라인몰의 시범 시행 기간 종료 후 연장하지 않았고요. 2017년 4월부터는 순수 온라인 플랫폼형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산업은 점차 냉각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법률 법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2018년부터 온라인 헬스케어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2018년 4월에 인터넷 플러스 헬스케어 발전 추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인터넷과 헬스케어 분야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진하도록 했고요. 9월에는 온라인 진료 관리 방법, 인터넷 병원 관리 방법, 원격 진료 서비스 관리 규범 등 일련의 세부 정책을 통해서 관련 진입 기준과 산업 규범을 구체화했어요. 이어서 2019년에 들어서는 정책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2019년 8월에 인터넷 플러스 의료 서비스 가격과 의료보험 지급 정책 개선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온라인 헬스케어의 서비스 항목을 명시한 동시에 현행 의료 서비스 가격의 정책 체계에 포함시켜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요건에 부합한 항목에 대해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2019년 말까지 인터넷 플러스 헬스케어 발전 시행 의견을 발표한 지방정부는 총 15개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산업 성장성에 있어서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은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0 시대는 매우 단순하죠. 병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 중국은 현재 인터넷 병원을 비롯한 2.0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여기서 인터넷 병원이라는 거는 온라인 진료, 약 처방, 약품 배송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 중국은 현재 이런 2.0 시대에 진입해 있고 향후 장기 발전 방향은 3.0 시대죠. 3.0 시대는 의료부터 의약, 의료보험 이런 전반적인 건강보장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성장성에 있어서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2018년에 491억 위안이었는데요. 2020년 올해는 1천억 위안, 2026년에는 2천억 위안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그러면 2020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4.2%예요. 요거는 온라인 헬스케어 전체 산업 규모. 온라인 헬스케어 중에 매우 중요한 분야가 원격 진료죠. 이 원격 진료의 시장 규모는 2018년 130억 위안에서 2022년 345억 위안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러면 18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7.6%에 달해요. 그리고 2020년 올해는 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은 중국 국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인식 제고의 계기로 작용한 동시에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관련 수요 확대의 자극제가 되어왔죠. 이렇게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환경, 고령화 가속화 트렌드라는 이런 장기 추세, 그리고 정부에서 온라인 헬스케어 관련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는 거, 이에 따라서 이 산업의 성장성과 미래 전망이 밝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거시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죠. 네, 지금부터 종목에 들어갈 텐데요. 한국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평안 헬스케어나 알리건강 이 두 종목을 위주로 접근하시는데 사실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수혜주에는 이 두 종목 외에 유년건강, 창업해강 이런 종목도 있죠. 평안 헬스케어나 알리건강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자라면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죠. 유년건강과 창업해강 이런 기업은 헬스케어 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이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종목 코드가 3으로 시작되죠. 찐중투의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1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으로 시작하는 종목은 심천거래소 안에 창업판에 포함된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은 성강통 종목에 포함되더라도 외국인 개인들은 직접 매매가 불가합니다. 기관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평안 헬스케어와 알리건강 뿐이에요. 그 외에도 온라인 헬스케어 관련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상장사는 비교적 제한적이에요. 네, 지금부터 평안 헬스케어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평안 헬스케어는 다음 6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대주주, 둘째는 고객 보유 현황, 셋째는 매출 구성의 변화와 세부 사업 내용, 넷째는 제 휴대폰에서 평안 헬스케어 앱을 보여드리고, 다섯 번째는 재무제표, 여섯 번째는 올해 주가 흐름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평안 헬스케어는 2014년 11월에 설립됐고 2018년 5월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중국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우선 평안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를 보시면요. 2020년 10월 9일 기준 최대 주주가 안신有限公司 안신유한회사인데 지분율이 38.4%예요. 요 안신유한회사는 중국 평안보험그룹의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평안 헬스케어는 중국 평안보험그룹의 손자회사죠. 평안 헬스케어의 현재 고객 보유 현황을 보시려면 2020년 반기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2020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평안 헬스케어의 누적 등록 회원 수는 3.462억 명, 지난 12개월 동안 5,690만 명이 늘어났고요. 월 평균 액티브 이용자 수는 6,73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요. 일평균 자문 횟수는 8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고요. 월 평균 유료 회원은 3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27.466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는데요. 전체 매출 중 온라인 헬스케어 부분은 6.949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8% 급증했습니다. 평안 헬스케어의 매출액과 지배주 순이익 흐름을 보시면 좌측이 매출액 및 증가율인데 2014년 말에 설립했으니까 2015년부터 실적이 나오겠죠. 2015, 16, 17, 18, 19, 20 요거는 반기라서 작게 나온 거예요. 매년마다 꾸준히 고성장을 유지해왔고요. 요 2020년, 21년은 중국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예요. 우측 그래프는 순이익 및 증가율인데 회사 설립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적자지만 17년 이후부터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상반기라서 좀 작게 나왔고 2020년, 21년도 계속해서 적자 폭이 축소되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죠. 이 막대 그래프는 평안 헬스케어의 매출 구성을 사업 부문별로 표시한 건데요. 여기서 파란색은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이고 즉 사람들이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사는 거죠. 주황색은 소비형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주로 건강검진과 의료미용, 민트색이 원격 진료 서비스고 요 작은 빨간색이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예요. 보시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였고 소비형 헬스케어도 꾸준히 성장했고요. 민트색 원격 진료 서비스도 고성장이 보이시죠? 요거는 2020년 상반기라서 작게 나온 거예요. 평안 헬스케어의 전체 매출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각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의 추이를 보시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이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인데 2016년부터 쭉 확대됐다가 201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했죠. 반면 주황색 소비형 헬스케어, 즉 건강검진과 의료미용 쪽은 매출액은 늘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됐고요. 반대로 민트색이 원격 진료 서비스인데 눈에 띄게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죠.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빨간색 요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는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안 헬스케어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게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이 54.95%, 두 번째가 원격 진료인데 25.3%를 차지하고 세 번째가 소비형 헬스케어가 15.8%, 마지막 제일 작은 게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예요. 사업별 매출액의 증가율을 보면 2019년 한 해 기준으로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소비형 헬스케어는 22% 증가했고 원격 진료 서비스는 108% 급증했고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 서비스는 22% 증가했어요. 2019년은
온라인 진료 서비스가 가장 빨리 성장했죠. 2020년 상반기를 볼까요? 2020년 상반기 기준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밖에 성장 못했고요. 소비형 헬스케어는 12% 증가했고 역시 원격 진료 서비스가 106% 급증했습니다. 나머지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는 14%. 좀 더 뒤로 가서 볼까요? 앞서 매출 구성의 변화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됐잖아요. 원격 진료 서비스 매출의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6년 14%, 2017년 77%, 2018년 69%, 2019년 108%, 2020년 상반기 106%. 그리고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8년 108%, 2019년 55%, 올해 상반기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까지 봐도 평화 헬스케어의 실적 성장에 있어서 매출 비중은 아직은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크지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사업 중에 원격 진료 서비스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향후 중장기적으로 매출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된다면 평화 헬스케어의 실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평화 헬스케어의 아까 그 4대 사업군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2020년 상반기 기준 평화 헬스케어는 160곳 이상의 의료 미용 클리닉, 430곳 이상의 중의학 클리닉, 2,000곳 이상의 건강검진센터, 1,800곳 치과, 4.8만 곳 이상의 진료기관, 9.4만 곳 이상의 약국 등과 종합적인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중국 평안보험 그룹 및 기타 채널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중국 전국 32개 성 및 직할시의 총 375개 도시에 달합니다. 우선 매출에서 55%를 차지하는 의약품 온라인 몰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화 헬스케어의 온라인 몰 사업은 2015년 8월에 정식 개시됐고요. 온라인 몰은 자체 사업을 통한 상품 판매 수익 모델과 플랫폼 제공을 통한 임대 수익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1,400여 개 파트너사, 131만 개의 상품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주요 상품은 중약, 양약, 건강보조제, 의료기기, 운동기기 등이 있고요. 거래액은 2017년 16.6억 원, 2018년 29.7억 원, 2019년에 44.5억 원을 기록했어요. 온라인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및 약 처방, 사용자들의 실시간 구매, 1시간 내 약품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는 평화 헬스케어 온라인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제 휴대폰에 깔려있는 평화 헬스케어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업 부문은 매출에서 25%를 차지하는 온라인 진료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진료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 모델과 회원제를 통한 수익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요. 온라인 진료 서비스에는 크게 진료 서비스, 의사소개, 병원 예약 등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사용자는 문자나 사진 등을 통해서 증상을 설명하고 평화 헬스케어는 AI를 통해서 증상 및 의료 기록을 분석해서 이에 맞는 의사 명단을 환자에게 제공해요. 환자는 의사들이 개인 자료와 경력, 전문 분야, 사용자 댓글 등을 확인하면서 직접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진료 수준이나 평가 상황, 서비스 횟수 등에 따라 일부 진료는 유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무료 진료는 15분으로 시간 만료 이후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진료 이후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사용자는 온라인몰을 통해 해당 약을 구매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평안보험그룹 내부거래 위주로 영위했지만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유료 회원제 강화를 위해서 2019년 8월에 평안헬스케어 온라인 진료 서비스 대표 상품인 Private Doctor Membership을 출시했어요. 아동, 성인, 노인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1대1 Private Doctor와 중국 100대 병원 내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 Private Doctor Membership은 출시 4개월 만에 회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가 일반 사용자의 2.7배를 넘어섰고 사용자 만족도는 99%에 달했다고 해요.
회원들의 처방약 지불 전환율은 일반 사용자의 2.3배, 조물량은 일반 사용자의 2배. 우수한 의료진과 회원제를 통한 액티브 이용자 수의 증가, 유료 사용자율 및 회원 단가 인상 등 여력이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은 점진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매출에서 15.8%를 차지하는 소비형 헬스케어는 뭐냐면 건강검진과 의료미용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소비형 헬스케어 산업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소비형 헬스케어 사업 분야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건강검진센터 관련 업무예요. 평안 헬스케어는 每年大健康, 미년 대건강, 瑞慈体检, 瑞慈 건강검진, 慈明体检, 慈明 건강검진 등 중국 주요 건강검진센터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편하게 예약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 휴대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의료미용 관련 사업도 영위하는데요.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 120여 개의 의료미용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보톡스, 물광주사, 피부시술 등 의료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 수요에 대응해서 관련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매출 구성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 서비스는 광고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대표 상품은 뿌뿌노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뿌뿌노진이라는 프로모션 상품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일일 걸음수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 포인트는 아까 그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또 다른 사용자를 초대하면 추가적인 포인트도 획득할 수 있고요. 평안 헬스케어의 4대 사업인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원격 진료 서비스, 소비형 헬스케어, 그리고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 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 휴대폰에 깔려있는 평안 헬스케어 앱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 스마트폰 바탕화면인데요. 맨 우측 하단에 빨간색 아이콘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빙안하오이생, 평안호의생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평안 헬스케어 앱이에요. 이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맨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이 5개 있죠. 색깔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늘색은 콰이수 먼전, 쾌속 문진, 즉 앞서 소개해드린 무료로 AI로부터 진료를 받는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 감기나 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간단한 증상을 글로 적어서 제출하면 AI로부터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콘은 초록색, 빙자야오방, 한자는 평가 약방, 즉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한다는 건데 내가 사고 싶은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들을 여기서 사도 되고 또는 무료 또는 유료로 원격 진료를 받은 후에 받은 그 처방에 따라서 여기서 약품을 구매해도 되고요. 세 번째 아이콘 맨 중간에 의사 선생님처럼 캐릭터가 나온 거 있죠. 专家门诊, 전문가 진료라는 건데 유료로 진료를 받는 거죠. 온라인으로. 여기 의사 선생님 사진, 성명, 소속, 병원, 전문 분야, 평가, 댓글,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 가격별로 다 있는데 과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전국의 각 도시별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데 따라서 유료로 진료받을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요 파란색 바탕으로 된 게家庭医生, 한자는 가정의생, 즉 가정용 private 의사라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평안 헬스케어 원격 진료 사업 중에 가장 주력 서비스가 private doctor membership이라는 유료 서비스잖아요. 매번 진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바꿔가면 나의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꾸준히 특정 의사를 선택해서 나 또는 우리 가족의 전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사진, 소속 의사, 전담, 전문 분야, 뭐 성명, 가격, 진료 환자 수, 평가, 댓글 등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전문가를 선택해서 꾸준히 나를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진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형, 매출 구성 중에 소비형 헬스케어 중에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가격대가 달라요. 뭐 개인용 499원, 또 프리미엄은 999원, 그리고 나나 부모님 또는 자녀를 위해서 건강검진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부모님 기초용 595원, 부모님 심혈관 종합검진 780원 1인당, 요거는 부모님 전면 종합검진 패키지 1150원. 여러 가지 뭐 직장인용, 뭐 커플용, 산부인과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건강검진을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노란색 아이콘이 뽀뽀 노진, 앞서 소개해드린 매출에서 가장 작은 비중 3.9%밖에 안 되는 뽀뽀 노진이라는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죠. 프로모션 상품인데 사용자들이 일일 걸음수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그 포인트로 요 온라인몰에서 내가 원하는 생활용품, 치약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보통 생활용 제품들이 많죠. 여기서 선택해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 헬스케어에서 제공하는 이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온라인 원격 진료, 건강검진 예약, 의료 미용, 건강관리 서비스,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 앱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평화 헬스케어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2018년 5월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 3월에 미중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이후 2018년 한 해는 글로벌 증시가 거의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2019년에는 1, 2, 3분기는 좀 횡보하다가 한 연말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9년은 물론 18년부터 19년까지 정책은 다 나왔지만 어떤 기폭제, 어떤 자극제가 좀 부족했죠. 그러다가 2020년 초부터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2020년 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1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평화 헬스케어 주가가 101% 상승했어요. 주로 올해 1분기 중국 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온라인 진료나 온라인 의약품 구매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됐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연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평화 헬스케어 플랫폼에 가입한 이 신규 이용자 수가 10배가 넘었어요. 평화 헬스케어 주가가 연초부터 4월 중순까지 쭉 오르다가 3월 초에 잠깐 조정이 있었죠. 요거는 당시 미국 증시 급락 때문인데요. 홍콩 증시는 높은 외국인 비중, 그리고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환율 패그제 때문에 중국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당시 미국 증시 급락했기 때문에 홍콩 증시도 따라서 급락해서 이 중국 기업이지만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같이 잠깐 급락했어요. 그 후에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화 헬스케어나 알리건강 이런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은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갔죠. 같은 기간 알리건강의 주가도 110% 상승하면서 평화 헬스케어와 동반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4월 23일부터 5월 중순까지 잠깐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평화 헬스케어가 한 두세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평화 헬스케어 종목을 가진 분들은 이 이슈를 알아야 되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5월 달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표절 소송이에요. 평화 헬스케어가 설량과기라는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피소됐어요. 평화 헬스케어는 5월 8일에 건강위사라는 앱을 출시했는데 이 앱이 심근경색, 뇌경색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건강위사라는 앱이. 이 앱을 출시했는데 설량과기라는 헬스케어용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평화 헬스케어의 이 앱이 자사의 기술을 표절했다고 비판했고 평화 헬스케어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어요. 이에 대해 평화 헬스케어 측은
자체 개발 제품으로 타사의 영업 기밀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첫 번째 노이즈였고, 두 번째 노이즈는 상표권 침해 관련인데요. 결과적으로 평안헬스케어가 호의생야업그룹에 공식 사과했어요. 이 호의생야업그룹은 1999년에 호의생의 상표권을 취득해서 자사의 그 제품에 사용했는데요. 한편 평안헬스케어는 2014년에 설립했잖아요. 14년부터 평안의생, 평안호의, 평안호의생, 호의생 등 상표권 등록 작업을 시작했으며 평안건강집사라는 명칭으로 주력 앱을 출시했어요. 2015년에 평안건강집사를 평안호의생, 지금의 평안호의생으로 변경한 동시에 호의생과 평안호의생을 약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이 평안호의생이라는 명칭으로 홍콩에 상장했죠. 2018년 호의생 야업그룹은 상표권 침해 혐의로 평안헬스케어를 고소했고 2019년 3월 법원은 1심에서 평안헬스케어의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2019년 12월 2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고요. 이에 2020년 5월 12일에 평안헬스케어는 중국 소비자보호라는 신문에 호의생 야업그룹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세 번째 노이즈는 CEO 교체인데 초대 CEO가 면직이 됐고 신임 CEO가 선임이 됐어요. 물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몇 년에 한 번씩 CEO가 교체되는 거는 엄청 정상적이죠. 하지만 조금 갑작스럽게 교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놀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평안헬스케어 전 CEO인 왕타오이고 이분이 평안헬스케어 현 CEO인 방웨이하오인데요. 지난 5월 15일 밤에 평안헬스케어는 왕타오의 개인 사정으로 5월 15일부로 이사회 주석 232 CEO에서 면직한다. 대신 방웨이하오를 신임 이사회 주석 232 CEO로 선임한다고 공시했어요. 이 왕타오라는 분은 평안헬스케어를 설립한 초대 CEO인데요. 알리바바 그룹 기술본부 부사장 출신으로 2013년 평안보험그룹에 합류했고 2014년 평안헬스케어를 설립한 초대 CEO로서 오늘의 평안헬스케어를 만든 장본인이죠. 이 방웨이하오라는 신임 CEO는 시노캠 그룹 출신으로 2012년 평안보험그룹에 합류한 후 평안국제금융리스를 설립한 초대 CEO인데요. 인사 변동 관련 공시 발표한 후에 전 CEO인 왕타오는 SNS에서 본인이 이사회에서 사직 의사를 제출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평안헬스케어의 CEO를 6년간 맡으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기에 향후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SNS에서. 그래서 평안헬스케어의 주가가 1분기 쭉 가다가 4월 중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잠깐 조정을 보인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표절 소송 노이즈, 상표권 침해 노이즈, 그리고 CEO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이런 것들이 4월 말 5월까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에 6월부터 한 7월 말 8월 초까지 또 오르다가 8월 첫 주부터는 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과거 시황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 중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쭉 급등하다가 코로나 수혜주가 많죠. 쭉 급등하다가 8월 초부터 드디어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평안헬스케어 개별 무슨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런 자급 수급에 따라서 조정세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국 제약업종 지수인데요. 4월부터 한 8월까지 쭉 오르다가 8월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중국 바이오 업종 지수인데 연초부터 쭉 급등하다가 한 8월 초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국의 의료보건 지수인데 아까 그 제약이랑 바이오 외에 헬스케어랑 관련된 종목을 묶어 놓은 건데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쭉 오르다가 8월 초부터 익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안 헬스케어의 8월 이후에 이런 조정도 개별 악재가 아닌 전반적인 시황, 업종별 자금 수급의 변화, 이익 실현 이런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알리건강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알리건강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의약품 전자장거래 전문 기업인데요. 알리건강은 4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대주주, 두 번째는 매출 구성, 셋째 재무제표, 넷째 주가 흐름. 우선 알리건강의 대주주가 알리JK라는 회사인데요. 지분율이 33.91%. 이 알리JK가 알리바바의 완전자 회사예요. 그래서 알리건강은 알리바바의 손자 회사. 그래서 평안헬스케어는 평안보험그룹의 손자 회사고 알리건강은 알리바바의 손자 회사예요. 알리건강의 주가를 보면 과거 긴 기간 동안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평안헬스케어는 2014년 11월에 새로 설립한 회사죠. 근데 알리건강은 좀 다른데요. 알리바바 그룹이 2014년 1월에 중국의 종신그룹 산하의 의약품 코드 식별 시스템 기업인 종신 21세기 유한회사, 종신 21세기 유한회사라는 기업의 지분 54.3%를 인수했어요. 그 당시 종신 21세기 유한회사라는 기업은 홍콩에 이미 상장되어 있어요. 종목 코드가 그 당시 00241이었어요. 즉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우회 상장이죠. 우회 상장. 알리바바가 이 기업을 인수한 후에 2014년 말에 사명을 종신 21세기 유한회사에서 지금의 알리건강 정보기술 유한회사로 변경했고 알리건강이라는 종목명을 사용해 왔어요. 알리건강은 2015년 3월에 직영몰인 알리健康大药房 알리건강 대약방이라는 의약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아까 평안헬스케어랑 유사하죠. 2015년 3월에 알리건강이 직영몰인 알리건강 대약방을 오픈했고 4월에는 T몰 내 의약품 부문의 운영권을 취득했는데요. T몰 안에 알리바바 산하의 T몰 안에 의약품 전용 몰이 있어요. 2015년 4월에 이 T몰 내에 의약 부문의 운영권을 취득했고 11월에는 이 알리건강 대약방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온라인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어요. 알리건강은 온라인 직영몰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요. 이 알리건강 대약방이라는 의약품 직영몰은 B2C 플랫폼인데 안에 알리건강 대약방도 있고 그 외에 국내외 플래그십 스토어도 있어요. 또 광고 사업도 있고 B2B 공동구매 판매 사업 등의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 4월에 T몰 내 의약부문 운영권을 취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 2017년 6월부터는 이 T몰 내 의약품 전용몰을 순차적으로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알리건강은 알리건강 대약방이라는 직영몰이 있고 또 인수를 통해서 취득한 T몰 내에 의약품 전용몰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언젠가는 이 두 개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T몰 내 이 몰이 알리건강으로 통합되든지 또는 거꾸로. 왜냐면 지금 두 개로 나눠서 하기에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쇼핑몰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 소비형 헬스케어가 있는데 미용, 건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의료 미용, 건강검진, 구강관리 등 의료기관과의 파트너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앞서 알리바바가 2014년 1월에 종신그룹 산하의 의약품 코드 식별 시스템인 종신 21세기 유한회사를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의 주요 서비스가 상품 추적 시스템인데 이 상품 추적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의약품 생산 기업의 90% 이상이 추적이 가능해요. 앞서 평안 헬스케어 매출 구성을 말씀드릴 때 의약품 온라인 몰이 55%, 온라인 진료가 25%, 소비형 헬스케어가 15%,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가 3.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리건강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면
2015, 16, 17, 18, 19 쭉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죠.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직영몰인 알리건강대약방이고요. 그 다음이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바로 2017년 이후에 인수한 이 T몰 내의 의약품 전용몰이에요. 아직은 다른 사업들은 비중이 너무 작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부문별 매출 비중의 추이를 한번 보면요. 직영몰인 알리건강대약방의 비중이 2018년 82%, 2019년 84%, 그리고 T몰 내에 의약품 전용몰을 인수한 부분은 18년 비중이 13%, 19년 12%. 그래서 평안 헬스케어에 비해서 알리건강의 매출 구성은 현재로서 매우 단순하죠. 한마디로 그냥 의약품 전용 쇼핑몰이에요. 알리건강의 실적 성장성을 한번 볼게요. 좌측이 매출액 및 증가율이고 우측이 순이익 및 증가율인데 2017, 18, 19, 20, 요 21은 중국 현지 컨센서스고요. 계속해서 꾸준한 고성장을 보였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해 왔으니까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적자이고 중국 현지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2020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요거 2021년도 중국 현지 컨센서스. 처음에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 그냥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대표주는 알리건강이랑 평안 헬스케어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매출 구성을 쪼개보면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이 성격이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평안 헬스케어는 지금은 매출 중에 55%가 의약품 온라인 몰이지만 지금 20%대를 차지하는 온라인 진료 부문이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알리건강은 지금 요 직영몰이랑 인수한 후에 취득한 T몰 내 의약품몰을 합치면 90% 이상인데 한 회사의 90% 이상 매출이 다 쇼핑몰이죠. 알리건강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알리바바의 손자 회사다 보니까 알리바바 그룹 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할 만한 점이죠. 알리건강이 경쟁사와 차별화된 점은 중국 및 글로벌 최대 전자장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내에 시너지 효과의 창출 및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선 개인 고객단으로는 타오바오나 티몰을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업 고객단으로는 알리클라우드나 딩딩 같은 이 빅데이터 관련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배송 서비스는 차이냐오나 을어마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네 번째 결제 서비스는 알리페이, 엔트그룹 이런 자회사의 협력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율 제고, 고객 공유 및 유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방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이 밸류체인 내에서 효율적인 수익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리건강의 올해 주가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올해 1월 중국 현지 코로나 확산 그 당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1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가가 110%나 상승했어요. 마찬가지로 1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쪽 관련 주식이 급등했고요. 또 하나는 평안 헬스케어가 평안보험 그룹의 손자회사라면 알리건강이 알리바바의 손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손자회사라는 그런 호광도 좀 있었고요. 근데 중간에 3월 초에 잠깐 흔들렸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3월 초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 홍콩 증시 동조화 현상이 컸다고 보고요. 그 후에 4월에 또 급등했죠. 4월에 알리건강이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역도 너무 넓고 사람도 너무 많고 검진기관도 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알리건강이 뭘 만들었냐면 중국 현지 검진기관과 협력해서 아까 그 T몰 내에 각각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해서 코로나19 검사 온라인 예약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온라인 예약 서비스라는 거를 신규 오픈했어요.
그게 4월 21일이에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청도, 난징,深圳, 시안, 원저우, 지난 등 중국의 10대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검사 후에 24시간 내에 전자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요. 즉 내가 이 티몰 안에 그 예약 화면에 들어가서 나랑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검진센터에서 예약을 해요. 그러면 요 온라인몰에서 결제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서 검사 받고 24시간 내에 전자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알리건강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런칭했죠. 물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작지만 그래서 1월부터 한 4월까지 이런 주가 급등은 이런 재료들이 부각돼서 그렇고요. 4월 급등하다가 5월 하순에 잠깐 또 흔들렸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평화 헬스케어가 5월 달에 그 3개 이슈가 있어서 잠깐 급락했잖아요. 그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후에 또 계속 급등하면서 7월 초까지 계속 급등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좀 박스권에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도 어떤 실질적인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연초부터 쭉 많이 급등했으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 간의 자금 이동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중국 현지 전반적인 시황, 업종 간의 자금 유동성, 중국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 이런 전반적인 시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시황을 무시하고 이 기업 하나만 보면 중국에 상장한 4,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한 반 정도는 다 잘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너무 높고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시황을 무시하고 이 종목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잘 갈 때도 있고 뭐 횡보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1등, 2등 요런 선도 기업은 단기간 내에 그 위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웬만한 좀 알려진 이런 종목들은 다 그 업계에서 1등, 2등 하는 유명한 기업이니까 이 시황이랑 접목해서 봐야지 그 기업 하나만 계속 보면 답이 없을 거예요. 네,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은 중국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와 고령화 가속화 추세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미 2018년에서 19년까지 온라인 헬스케어 육성 관련 정책을 이미 잇따라 발표했고, 이런 상황이랑 정책 때문에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은 밝다. 그리고 온라인 헬스케어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거는 온라인 원격 진료다. 온라인 헬스케어 대표주인 평화 헬스케어와 알리건강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크게 봤을 때 온라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지만 앞서 내용을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출 구성을 쪼개보면 확실히 다른 기업이라는 게 느끼실 수 있죠. 알리건강의 매출에서 90% 이상이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인데 비해 평화 헬스케어는 매출 중 55%가 의약품 온라인몰이고 온라인 원격 진료가 25%고 이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소비형 헬스케어가 15%이고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가 3.9%. 평화 헬스케어는 평화보험그룹의 손자회사고 알리건강은 알리바바의 손자회사. 평화 헬스케어는 초기에는 평화보험그룹 내에서 시너지를 많이 냈지만 그 후에는 이미 비교적 독립적이고 외향적인 이런 사업 구성을 갖고 있고요. 알리건강은 아무래도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티몰이나 관련 자회사나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죠. 2020년 올해는 현재 시점에서 연초 대비 알리건강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평화 헬스케어도 많이 올랐지만 저희 생각은 이 사업 구조로 봤을 때 단순한 의약품 온라인몰보다는 온라인 진료 쪽이 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약품 온라인몰은 하나 팔면 하나 매출이 발생하고 이게 바로바로 돈이 되지만 알리건강의 몰을 이용하는 사람이 평화 헬스케어 몰로 갈아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화 헬스케어의 사업 구성에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나나 우리 가족이나 뭐 부모님, 애들 진료를 꾸준히 보는 의사를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나 중단기적으로는 알리건강이 알리바바 손자 회사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가 있잖아요. 알리건강의 주가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생명력이나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는 평화 헬스케어가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앞서 강조해드렸던 이 두 종목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중국 현지 전반적인 시황과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 특히 현지 자금 수급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평화 헬스케어 알리건강의 주가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를 보였잖아요. 거의 8월부터 조정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아직 명확한 반등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뭐 평안이든 알리든 지금 들어가도 어차피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 단타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본 후에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세가 보이고 나서 그 상승세를 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온라인 헬스케어 편이었고요.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